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에는 비교적 젊은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행보부터 보고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가해자는 평생을 처벌받지도 않고 포사를 누리다가 정말 천수를 다하고 갔는데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떠나버리신 것 같습니다.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 결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세상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뭐 온갖 음해를 당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들을 보면 그 집단이 사실은 이 전두환의 후예들이거든요. 소위 민정당. 민정당의 후예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인데 그 민정당이 군사 반란 세력이 만든 당입니다. 근데 그 민정당의 후신들이 지금 다시 권력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저렇게 치열하게 제가 좋은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3박 4일 광주 전남을 이제 누비고 있죠. 오늘 목포에서는 즉석에서 플라스틱 상자를 뒤집어 놓고 즉석 연설을 좀 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천정배 의원 등에게 좀 합류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호남 민심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위기감은 꼭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 관련된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 대한 위기감을 후보뿐만 아니라 저는 당 전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호남을 특정해서 갖는 위기감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선대위 전체도 다 이 개편을 하고 좀 이런 어떤 역할 같은 것들도 새롭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까 이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광주를 민주주의의 성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그 민주주의의 성지인 이 호남 지역에서 이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위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고민하고 이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이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네. 저희가 호남 민심을 이야기하는 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건 이제 전국 조사 결과죠. 35대 32 이렇게 돼 있고 광주 전남부 호남 지역에서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높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종전에는 거의 70% 80%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60%대에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후보는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물론 투표 당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10% 두 자리 숫자 나오는 것도 경이롭지만은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것은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여당 후보가 기존에 거의 70-80% 본투표에는 90% 가까운 득표를 얻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60%를 간 넘은 그 숫자가 좀 경이롭지 않나 그렇게 평가됩니다. 아마 저것이 호남 민심의 반영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해 보시면 광주에 가지도 못하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의 예전에 대선 과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만으로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심하다라고 보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이 선거 진행 과정에서 호남 민심들 저희가 위기의식을 지금처럼 갖고 말씀을 드리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수준이다. 조금 더 보태자 그러면 그 민심이 이런 것이겠죠. 호남 특히 광주가 정의와 민주의 상징인데 과연 정의와 공정, 민주를 호남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후보냐에 대해서 아마 호남 민심들이, 호남에 계시는 많은 유권자들이 의문을 던지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선거까지는 아직 100일 넘게 남았으니까요. 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여론조사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앞으로 흐름 어떻게 가져가냐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재편은 계속 속도를 내죠.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주요 당직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내려놓고 당직 인선이 바로바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던 당대표는 주요 당직에 재선급을 배치하고 3선 이상의 중진들은 하방,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표심을 호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년 선대위도 따로 꾸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청년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론이 좀 이름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일단은 그 반응이 바로 올 거라고는 사실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반응이 오려면 공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감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사실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자라는 차원에서 청년 선대위,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도 새로 꾸리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활동들, 그 공감에서 출발한 소통, 그 공감에서 출발한 소통이 결국 결과물로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 그 과정을 따로 꾸려보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냥 어떤 단편적인 정책, 뭐 임기응변적인 그 공약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공감도는 떨어지고 계속 그 청년 세대가 유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이번에 깨닫고 그래서 이제 선대위에서도 가장 자율성을 크게 주고 뭐 후보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모든 거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약간 그런 이제 그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청년 선대위에서 뭔가 이렇게 급하게 어떤 정책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청년 세대와 이 공감하는 부분부터 공감하려면 또 반성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반성과 공감 소통의 그런 그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려는 이제 그런 선대위가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진단부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진단이 바르게 돼야 이제 처방이 좋은 처방이 나올 텐데 공감을 말씀하셨지만 반감이 훨씬 커 보여요. 지금 당장은 반감의 원인은 뭘로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공감을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서로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부터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의 진짜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이 청년 세대의 생각들을 공감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공감을 하기 위한 여러 장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문제 의식인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이 선대위를 만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이번에 이제 2030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에서 그 뭐 여혐 남혐 둘 다 싫어 위원회나 무슨 그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만들어가는 건 그런 공론장들을 만들면서 그 공론장 안에서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젠다를 그냥 위원회 이름으로 그 메시지로 바로 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됐든 아니면 청년 세대와 공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아주 구체적인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더 드리면 위원회 이름이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잖아요. 무슨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그러니까요. 당이 어떤 꼰대짓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솔직하게 반성을 좀 해야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재보궐 선거에 후보 냈었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했던 원칙을 어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옳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고 행해버렸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무조건 옳아. 약간 이런 태도로 취했었던 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꼰대짓이에요. 왜냐면 꼰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하여튼 자기는 다 옳고 뭐 니들은 뭐 약간 아직 잘 모르는 이런 그 태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당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꼰대짓 들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청년 세대는 또 생각하는 우리 당의 꼰대짓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방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우리 당의 꼰대짓들을 한번 와서 말씀해 주셔라. 그럼 우리도 같이 반성하고 그러려는 지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쟁하시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2030이 상대적으로 지지를 좀 더 보내고 있잖아요. 예. 어떤 게 좀 문제로 보이는지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은지. 상대당 그리고 장철민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좀 반론을 펴는 식이 돼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지난 짧은 기간 보면은 청년들이 왜 이 정부에 등을 돌렸느냐, 많은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했느냐, 조국 사태에서 시작해가지고 대장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짓, 위선, 내로남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솔직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겠죠. 조금 어눌해도 거짓말, 입에 발린 얘기하는 거 말고요. 죄를 지었으면 솔직하게 반성하고 고백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선대 캠프를 다양하게 꾸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당도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적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솔직한 반성이 없고서는 그 어떤 색칠을 해도 도색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구체적인 개별 정책 관련돼서는 일자리하고 주택 문제겠죠. 도저히 자기가 일해서 집을 살 수 없다,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일자리와 관련돼서 이제 청년들이 돈 나눠주는 방식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신물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 대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숫자 가지고 노름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별적 정책과 관련돼서는 일자리, 주택 관련돼서는 낙제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청년들이 많이 지지를 보냈지만 현재 상태 이런 거 아닌가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겠다는 거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일견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채용비리 문제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도 2심 재판 진행 중이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캠프가 최근 상황만을 보면 더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권성동 의원님이야 무죄를 받긴 했지만 그 측근들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이 채용 비리 문제에 뭔가 연루가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솔직한 진심 어린 이 사죄를 우리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제가 아닌가라는 이게 생각이 들고,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대장동 문제도 똑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50억 클럽에 돈 받은 놈들이 너희들 아니냐라고 손깍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다 털고 가자. 특검으로 여든 야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털고 가자. 그게 정의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요. 현재에 막닥뜨려 있는 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특검 수용으로 후보자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방금 장철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주장의 농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이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지금 두 분은 저희 프로그램에 저랑 같이 처음 출연하셔서 그런데 네네. 한 2달째 맨날 특검 이야기를 해도 매일 그 자리여서 저희가 이 원고를 안 넣어놨습니다만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입장을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특검 지금이라도 수용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검이고 자시고 실체적 진실 규명하면 뭐든 다 하자. 라는 후보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 후보께서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라고 첫 말씀을 한 이후에 지금은 무조건 받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의지를 서포트를 뭐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이제 특검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정치적으로 사실 이용하시는 것일 뿐이지 구체적인 특검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자는 제안들이 지금 지도부 간에 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시고 야 이거를 그러면 언제까지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은 후보 입장이 굉장히 분명해지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결과를 단시간 내에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주라도 즉시 특검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원내 지도부에도 이미 제안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양당이 똑같이 동시에 특검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상도 안 하는 모습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대화조차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게 좀 이상하죠. 원내에서는 항상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좀 돌아가 보죠. 이번엔 야당 이야기로 가볼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청년층 소통 행보 계속 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대 학생들 만난 자리 영상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서 짤막하게 유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 이후로 좌파 언론인 그리고 교수 등의 분들로부터 쟤네들은 원래부터 극우라서 저런 거다 내지는 저런 바보들은 얼굴 기억해뒀다가 면접 보러 오면 다 떨어뜨려야 된다 등 이런 수준 낮은 좀 비판을 드려야 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지지선언 내지는 발언을 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마 그 당시에 여당에서 또 여권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그 비난을 계속 안 한 것은 더 하다 보면은 역풍 불어서 자기들이 또 욕먹을까 봐 그랬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걸 가지고 반대 진영에서 막 공격을 해대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성명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싹 고세버릴까요? 우리 홍준표 선배한테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화끈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 네. 홍 후보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버릇없다. 그러니까 저 이제 서울대 저 학생 불문과 학생의 호소를 보면,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좀 빼고 보면요, 그 이제 여권에서 비판했다 이걸 여권이라는 걸 빼고 보면 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뭔가 주장했을 때, 야, 너도 틀렸어 그거. 네. 나 때는 말이야. 네. 아까 말씀하신 그게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죠. 당내에서도 혹시 그런 경험 네. 없으세요? 30대 의원이시니까. 많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러려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말 이 정말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느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 당 내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뭐 예전에 뭐 수천 년 전에 이집트도 그랬었다면서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쩌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느냐가 핵심이고, 사실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새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지금의 그 캠프부터 우리 당부터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정치인들이 출연하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저도 한번. 네. 예. 보면 요즘 뭐 2030이 홍준표 대표가 됐든 최근에 윤석열 후보자 됐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지지를 보내고 관심을 보내는 것은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를 청년들을 실체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말을 들어주고.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으로 모든 게 정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소수의 목소리도 다양한 목소리로 인정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될수록 각 구성원들, 국민들, 사회 구성원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꾸 구속하려고 그래요, 구성원들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2030 청년들이 스스로 각인하고 자각하고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좀 흐름이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저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로 좀 읽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누구도 차별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막아야 된다는 그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도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디테일한 형량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게 차별이고 차별이 아닌지 그 잣대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세밀해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게 차별인지 차별이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차별금지법에 여러 그 이유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적시가 돼 있잖아요. 예.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헌법 정신이기도 성적 합니다. 지향이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개별 요건마다 형량을 달리 좀 정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됩니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차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일터에서 차별입니다. 여성의 노동 또는 청년의 노동, 연소자의 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한 200년 이상 논의됐던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단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금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많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뚝딱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상대적인 피해겠죠. 역차별이겠죠.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영역마다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차별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부터 줄곧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도 예, 차이를 뒀지만은 그 차이가 이 차이만큼 요만큼 차이가 났을 때 그 정도는 인정이 될 만하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겠죠. 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듣고 차별금지법 내용을 안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먼저 든 게 이게 차별금지법 여태까지 물론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발의됐던 여러 의원님들의 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이게 형사기소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개인의 자유를 기소하는 입장에서 무슨 제약한다던가 이거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모든 거를 조금 너무 이 기소하고 소추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것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차별금지라고 하는 게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게 사회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면서 사실 개인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 차별을 금지하자, 차별을 극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사실은 개인들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뭐 연령이든 뭐 성별이든 종교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자는 건데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법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조금 느껴졌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가져가자라는 그 원래 취지는 그 목적이나 이 부분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거고요. 아까 좀 반복했습니다. 하나 그냥 더 지적한다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형사처벌 논의를 계속 한 건 아닙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후보자가 아까 발언한 거 보면 그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 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이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논의의 틀은 그런 어떤 그 차별이나 평등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가 사실은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부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를 왜 서두르지 않느냐 이런 시민사회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안도 논의를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토론을 잠깐 좀 해봤고요. 사실 관심사는 이쪽이죠.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 진통이 계속됩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무엇을 하든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을 했고 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후보와 함께 찾아가서 뭐 상의도 드리고 다 했는데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해서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나 더 이상 뭐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좀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 위원장님께서 오시는 걸로 좀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달라서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시지 않는 거냐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은 합류를 일단 거부하는 의사가 명확해 보이는데 오늘 분위기로 보면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함께 하시죠. 예.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바로 직전 우리 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당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단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 총괄 선대위라는 직을 언제 맡을 것인지 그 정도만 남아 있지 현재 그러면은 다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되물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쪽에 민주당이 갔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야인으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지지를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기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질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확정된 지 이제 3주째 되죠? 5일에 확정됐으니까. 예, 예. 근데 그동안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말 하는지, 김종인 위원장이 언제 합류할지 사실 언론만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더 좀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꼭 필요하죠? 저희한테 물어보시죠. 국민의힘에. 그 당연한 논리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셨고 당을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탈바꿈했고 어떤 정강 정책이나 이제까지 당이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이것은 곧 그분의 정치적 힘, 역량 이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점이고 최근에도 윤석열 후보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후보자 되시고 나서 또 그 전에도 계속 소통하면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보의 사실 네. 방금 사회자께서 하신 질문을 그대로 사실 저도 하고 싶었었거든요.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구애를 열심히 하지?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큰 의문이고 근데 제가 굉장히 큰 억측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든 어떤 의도 측면에서든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저런 의도 때문에 그러는가? 라는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제가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옆에서 이제 같이 경쟁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감도 느끼기도 하고 가장 큰 어떤 큰 어떻게 보면 국민 감동이 있었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준석 대표가 일으켰던 어떤 바람 같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젊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느끼는 바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특히 윤석열 후보 이 캠프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의 혁신적인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소외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이 구식 정치에 대한 갈구가 있나 이런 의심이 좀 들어서 왜 이렇게 정말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언론이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민주당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왜일까요? 뭐 답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됐던 좀 전에 우리 김병준 위원장. 예, 김병준 위원장님이 됐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됐던 왜 윤석열 후보 캠프로 몰리는 걸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아마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 정부가 정치, 경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많이 해왔던 분들이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대부분 또 두 분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모셨던 분들이에요. 현재 정권이 그 정신을 이어받았느냐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우리 선거운동에 같이 하실 거고요. 민주당에게나 언론에게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왜 많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또 청년들이 상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지지를 더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시대 정신이 궁금하긴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갖고 있던 경제민주화 시대 정신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당이 예전에 같이 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좀 전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시대 정신이지? 좀 전에 장철민 궁금합니다. 의원께서 구식 신식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이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근데 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뭐 신선호 대변인은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지금의 선대위 인선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
신인규 부대변인도 선거에 다 이긴 듯한 모습이다. 메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혁신이 가능하겠나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예.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꾸 좀 민주당 쪽 캠프도 얘기도 좀 하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꺼진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지연혈을 정비하면서 슬로우 스텝으로 가고 있다. 약간은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지 시동이 꺼진 건 아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저께 오늘도 사실상 1차 선대위가 출범을 하고 있고요. 내주에 또 보강이 될 거고 지역 단위로도 선대가 꾸려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2030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대변인님께서 당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고언을 하신 거고요. 제가 알기로도 권성동 총장이나 이렇게 몇 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지금 받아 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발언했다고 혼나지 않는 거는 다행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방금 앞 질문에서 이번 질문까지 얘기를 조금 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선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요 지금 지적을 한 신선호 대변인이나 뭐 이런 어떤 젊은 정치 세력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내에서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사실 지켜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공감을 얻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당도 아니면 전체 정치의 흐름도 큰 흐름이 이렇게 가게 되면 공간이 적어들어요. 그러니까 꼭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에서 후보가 권한 다 주고 이런 흐름 같은 게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니네가 이런 권한과 공간 속에서 한번 활동해봐라.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과물들을 내봐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들인데, 사실 지금 뭐 국민의 방금 좀 브레이크라고 표현하시겠지만 브레이크 그러면 확 질식해버리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미 거의 이 혁신이나 신선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국힘 내에서는 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이제 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후보에 대한 반감만을 조직해서 선거를 하려는 이제 그런 쪽의 전략으로 완전히 가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듭니다.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네. 예, 아니고 절대 우리는 누구 한 명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를 위한다 그럴 때 그 대상은 국민이죠. 우리 캠프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을 주셨는데 상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홍보 담당 본부장을 자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 어떻게 보면은 뭐 당 대표가 그 본부장을 왜 하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굳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준석 당 대표의 그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두 분 대변인도 나는 국대다 출신으로서 그 바람이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이 당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뭐 우리 당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대학생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정치에 직접 주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었던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자임한 건 맞나요? 이제 다른 뉴스를 봤던 것 같아서. 근데 대학생위원회는 진보 정당들은 정말 한 20년 전부터 학교마다 학생위원회들을 구성해왔고 민주당도 아마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뭐 이 흐름 자체는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만, 근데 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정치권은 대학생들만 청년으로 먼저 바라보는가? 그 간병하다가 아버지를 소지게 한 그런 지방에 있는 청년들,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언제쯤 귀담아 들을 것인가? 그런 것도 젊은 정치인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동,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